혈관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나 성분을 공복에 섭취하면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혈액이 빨리 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혈관 관리 관점에서 보면 공복 섭취는 가장 많이 오해되고 가장 자주 실패하는 실천 방식입니다. 우선 공복 상태의 인체는 안정 상태가 아닙니다. 밤사이 금식이 유지된 이후의 몸은 혈당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코르티솔과 같은 각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교감신경 우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시점에 몸은 외부 자극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된 상태이지 무언가를 조절하기에 적합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때 혈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식품이나 성분이 들어오면 몸은 이를 천천히 흡수하고 균형을 맞추는 방향이 아니라 빠르게 처리하고 반응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즉, 관리가 아니라 스트레스 반응에 가까운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혈관은 매우 민감한 조직입니다. 특히 혈관 내벽을 이루는 내피세포는 혈당 변화, 혈압 변화, 혈액 점도의 급격한 변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손상을 받기 쉽습니다. 문제는 이 손상이 통증이나 자각 증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공복 섭취가 반복되면 혈당은 급격히 상승했다가 다시 빠르게 떨어지는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혈당 변동은 단순한 에너지 문제를 넘어서 혈관 수축과 이완의 리듬을 깨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혈관은 일정한 박자와 압력 속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기능합니다. 그러나 공복 상태의 급격한 섭취는 이 박자를 인위적으로 흔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혈액점도 조절 실패입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체액 분포와 혈액 농도가 이미 변화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특정 성분이 한 번에 흡수되면 혈액 점도가 서서히 조정되지 못하고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세혈관, 특히 뇌혈관과 심장 주변 혈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혈관 벽의 탄성과 회복력이 이미 감소해 있습니다. 젊을 때는 큰 문제 없이 넘길 수 있었던 변동도 이 시기에는 누적 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공복 섭취가 위험한 이유는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반복될수록 위험이 구조화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자율신경 측면에서도 문제는 분명합니다. 공복 상태의 섭취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해 혈관을 이완시키는 방향보다는 교감신경을 더 자극해 혈관을 긴장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쉽습니다. 이는 혈관을 편안하게 만드는 관리가 아니라 혈관을 계속 각성 상태에 두는 패턴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혈압 변동 폭이 점점 커지고 혈관은 외부 자극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구조로 바뀔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수개월, 수년에 걸쳐 진행되며 당사자는 아무 증상이 없다고 느낀다는 점입니다. 결국 공복 섭취는 혈관을 보호하거나 정리하는 접근이 아니라 혈관에 반복적인 미세 충격을 주는 습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단기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혈관 내벽의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누적됩니다. 혈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얼마나 강한 성분을 섭취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인 상태에서 얼마나 일관되게 유지했느냐입니다. 공복 섭취는 이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 피를 맑게 한다는 표현을 그대로 믿고 과량 섭취하는 경우 혈관 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찾다 보면 피를 맑게 한다는 표현을 매우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 표현은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이지만 의학적으로는 오해를 만들기 쉬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혈액은 묽을수록 좋고 혈전이 생기지 않으려면 최대한 흐르기 쉬운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혈액은 단순한 액체가 아니라 점도, 응고, 산소 운반, 면역 반응이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 시스템입니다. 혈액이 가장 안정적으로 기능하는 상태는 맑은 상태가 아니라 균형 잡힌 상태입니다. 점도가 너무 높아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낮아져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를 맑게 한다는 말을 과도하게 신뢰해 특정 음식이나 성분을 고용량으로 장기간 섭취하면 혈액의 응고 시스템에 불필요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응고인자와 항응고인자 사이의 균형이 흐트러지면 출혈 위험이 증가하거나 작은 외상에도 멍이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혈관 벽에 미세 손상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기에 혈액이 과도하게 묽어지면 혈관 내벽에서 발생하는 작은 손상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반복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오히려 혈관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혈압 유지 능력입니다. 혈액 점도는 혈압 조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점도가 지나치게 낮아지면 혈관이 수축해 압력을 유지하려는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혈압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혈압이 안정되지 않으면 혈관 내벽은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피를 맑게 한다는 접근이 위험한 또 다른 이유는 개인차를 완전히 무시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사람마다 기본적인 혈액점도, 응고 성향, 혈관 탄성은 다릅니다. 같은 성분을 같은 양으로 섭취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변화가 거의 없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과도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경우 여기에 추가로 혈액을 묽게 만드는 방향의 섭취가 더해지면 출혈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건강식품이라는 이유로 안심한다는 점입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방식이 반복되면 혈관을 보호한다는 의도와는 달리 혈관은 점점 더 불안정한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혈액 성분은 자주 흔들리고 혈관은 그 변화에 적응하느라 지속적인 부담을 받게 됩니다. 혈관 관리에서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맑게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인가입니다. 피를 맑게 한다는 표현을 그대로 믿고 과량 섭취로 이어지는 방식은 이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실천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혈관 관리 정보를 접하다 보면 어떤 음식, 어떤 성분 하나만 꾸준히 먹으면 혈관 문제가 정리될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방식은 이해하기 쉽고 실천도 간단해 보이지만 혈관 관리에서는 가장 구조적인 실패로 이어지기 쉬운 접근입니다. 혈관 상태는 단일 요인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혈당 변동, 중성지방 상승 시간, 혈압 리듬, 염증 자극 빈도, 그리고 수면과 활동량까지 여러 요소가 동시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중 하나만 바꾸고 나머지를 그대로 두면 전체 구조는 거의 달라지지 않습니다. 특정 음식이나 성분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순간 사람들은 다른 관리 요소를 자연스럽게 놓치게 됩니다. 야간 식사, 잦은 간식, 수면 부족, 운동 결핍이 유지된 상태에서도 그래도 이걸 먹고 있으니까 괜찮다는 인식이 생깁니다. 이 인식 자체가 혈관 관리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문제는 혈관이 이런 모순된 환경을 즉각적인 증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방식이 오랜 기간 유지되기 쉽고 실제로 문제가 드러났을 때는 이미 구조적인 부담이 누적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의 위험은 보상 행동입니다.
특정 성분을 섭취하고 있다는 이유로 식사량이 늘어나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더 자주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혈관에 가해지는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혈관 관리에서 음식의 역할은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아니라 환경을 미세 조정하는 도구입니다. 도구는 방향이 맞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방향이 틀린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도구라도 결과를 바꾸지 못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혈관의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도 감소합니다. 이 시기에는 단편적인 접근보다 전체 패턴을 동시에 조정하는 방식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단독 해결책을 찾는 접근은 결국 혈관 관리의 복잡성을 외면하게 만들고 관리 대신 기대에 의존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이 구조가 오래 유지될수록 실제 위험은 더 조용히, 더 깊게 쌓이게 됩니다. 혈관 관리는 이것 하나만 하면 된다는 질문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더할지보다 어떤 생활 구조 안에 배치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혈관 관리와 관련된 실천에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요소가 바로 타이밍과 빈도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언제, 얼마나 자주 섭취하는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혈관은 성분보다 리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관입니다. 인체의 혈관은 하루 주기에 맞춰 수축과 이완, 혈압 변화, 혈류 속도를 조절합니다. 이 리듬은 식사 시간, 활동량, 수면 패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섭취 타이밍이 들쭉날쭉하면 혈관은 매번 다른 조건에서 반응해야 하고 이 과정 자체가 부담으로 누적됩니다. 특히 혈관 관리 목적의 식품이나 성분을 어느 날은 아침에, 어느 날은 밤에, 어느 날은 며칠씩 거르다가 한꺼번에 섭취하는 패턴은 혈관 입장에서 예측 불가능한 자극을 반복적으로 받는 상황과 같습니다. 예측 불가능성은 혈관 안정성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이런 불규칙성이 즉각적인 이상 반응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몸은 어느 정도까지는 적응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이 적응은 보호가 아니라 무리한 보상에 가깝습니다. 혈관은 계속해서 평형을 맞추려다 점점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섭취 빈도를 무시하는 것도 같은 문제를 만듭니다.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섭취하고 이후에는 완전히 중단하는 방식은 혈관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혈관은 급격한 변화보다 작고 일관된 자극에 더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야간 섭취입니다. 밤 시간대는 혈압과 심박수가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혈관이 휴식 모드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점에 혈관에 영향을 주는 섭취가 반복되면 회복 리듬이 깨지고 다음 날까지 혈관 긴장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장기화되면 혈압의 일중 변동 폭이 커지고 아침과 밤의 차이가 과도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혈관 내벽에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가하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혈관 관리는 강한 자극을 가끔 주는 문제가 아니라 약한 자극을 예측 가능하게 유지하는 문제입니다. 타이밍과 빈도를 무시한 실천은 이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방식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혈관 관리에서 가장 흔한 실패 중 하나는 짧은 기간 안에 눈에 보이는 변화를 기대하는 태도입니다. 몇 주 혹은 한두 달 만에 혈액 수치가 크게 달라지거나 몸이 가볍게 느껴지기를 기대하며 실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혈관은 단기간 반응을 보여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혈관 상태는 수개월, 수년에 걸쳐 형성된 생활 패턴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관리 역시
장기적인 구조 변화 없이는 의미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단기간 변화에 집착하게 되면 사람들은 실천 강도를 무리하게 높이기 쉽습니다. 섭취량을 급격히 늘리거나 여러 성분을 동시에 추가하거나 원래의 식사 구조를 무시한 채 특정 관리 행동만 강화하는 방식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혈관에 안정적인 변화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변동성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평가 기준의 오류입니다. 혈관 관리를 하면서 단기적인 체감 변화나 일시적인 수치 변동만을 기준으로 삼으면 실제로 중요한 변화는 놓치게 됩니다. 혈관에서 중요한 것은 순간적인 수치가 아니라 변동폭과 반복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중성 지방 수치가 낮아졌더라도 혈당 변동이 커지고 혈압의 일중 리듬이 깨졌다면 혈관 환경은 오히려 더 불안정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 결과에 집중하면 이런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단기간 변화에 집착하는 태도는 실천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도 함께 만듭니다. 기대만큼의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관리 자체를 중단하거나 더 강한 방법을 찾아 옮겨다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혈관은 계속해서 다른 자극에 노출되며 안정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혈관은 일관성을 기억하는 기관입니다. 같은 방향의 자극이 오랜 기간 유지될 때 비로소 반응합니다. 짧은 기간의 변화는 혈관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신호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혈관 관리는 얼마나 빨리 변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같은 구조를 유지했느냐의 문제입니다. 단기 결과에 집착하는 순간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관리의 핵심을 놓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혈관 질환이 왜 늦게 발견되는지, 그리고 왜 느낌이 아니라 구조를 봐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실제 임상에서 매우 흔하게 마주치는 패턴을 바탕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초기 상태 52세 남성 B씨는 본인을 건강한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키와 체중은 평균 범위였고 겉으로 보기에도 특별히 아픈 곳은 없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에서도 당장 치료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혈압은 정상 상한선 근처였고 공복 혈당과 중성 지방 역시 경계선 수준이었습니다. B씨가 특히 안심했던 이유는 뚜렷한 증상이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가슴 통증도 없었고 숨이 차지도 않았으며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정도의 피로도 없었습니다. 2단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판단을 합니다. 아직은 괜찮다? 조금만 조심하면 된다. 문제가 생기면 몸이 알려줄 것이다. 그러나 혈관 문제는 이 판단이 가장 위험한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문제의 원인, B씨의 생활 패턴을 자세히 살펴보면 혈관에 부담을 주는 구조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은 거의 거르는 편이었고 점심과 저녁을 한 번에 많이 먹는 날이 잦았습니다. 야간 식사 빈도도 높았고 식사 시간은 매일 달랐습니다. 업무 특성상 장시간 앉아있는 시간이 길었고 운동은 주말에 몰아서 하는 정도였습니다. 평일에는 움직일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거의 활동이 없었습니다. 스트레스는 상시 존재했지만 본인은 이를 크게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다 그렇다는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 생활 패턴의 핵심 문제는 각 요소가 극단적으로 나쁘다는 점이 아니라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혈당은 하루에도 여러 번 크게 오르고 떨어졌고 중성 지방은 식사 후 오랜 시간 높은 상태로 유지되었으며 혈압 역시 일정한 리듬 없이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통증이나 명확한 증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당사자는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기존 방법의 실패, B씨 역시 혈관 관리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과 주변 정보를 통해 피를 맑게 해준다는 음식과 성분을 간헐적으로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방식이었습니다. 공복에 섭취하기도 하고 며칠 잊었다가 한 번에 몰아서 섭취하기도 했습니다. 식사 구조나 수면 패턴은 그대로 둔 채 특정 식품만 추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B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러나 이 방식은 혈관 구조를 안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변동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 변화는 오래가지 않았고 곧 이전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합니다. 효과가 없는 것 같다. 나한테는 안 맞는 것 같다. 하지만 실제 문제는 도구가 아니라 구조 자체였습니다. 전환점은 우연한 계기로 찾아왔습니다. B씨는 가벼운 어지럼을 느껴 병원을 찾았고 추가 검사를 통해 관상동맥에 의미 있는 협착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시점까지도 심각한 통증이나 발작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구조는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지만 증상은 거의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이때 B씨가 가장 혼란스러워했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멀쩡한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혈관 관리의 본질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전략 전환. 접근 방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목표는 더 이상 혈관을 깨끗하게 만든다가 아니었습니다. 핵심 목표는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혈당의 급격한 변동을 줄이는 것, 중성 지방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시간을 줄이는 것, 혈압과 혈류 리듬을 일정하게 만드는 것, 즉, 수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패턴을 안정시키는 구조를 만드는 방향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바꾼 것은 음식의 종류가 아니라 타이밍과 배치였습니다. 공복 섭취는 중단했고 식사는 일정한 시간대에 분산시켰습니다. 야간 섭취는 줄이고 수면 시간을 우선적으로 고정했습니다. 혈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들은 이 구조 안에 보조도구로만 배치되었습니다. 단독 해결책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운동 역시 강도를 높이기보다는 빈도와 리듬을 맞추는 방향으로 조정했습니다. 짧더라도 매일 같은 시간대에 움직이는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변화 과정. 변화는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초기 몇 주 동안은 B씨 스스로도 큰 차이를 모르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먼저 변한 것은 수치가 아니라 컨디션의 리듬이었습니다. 식사 후 피로감이 줄었고 야간 각성이 감소했으며 아침 기상 시 몸의 무거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후 검사에서 혈당 변동 폭이 줄어들고 중성 지방 회복 속도가 개선되는 흐름이 관찰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변화를 호전이나 개선으로 단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단지 구조가 안정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해석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이 사례의 핵심은 특별한 방법이나 기적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혈관 문제는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누적된 패턴의 결과라는 점, 그리고 증상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B씨의 경우도 통증은 없었지만 구조는 이미 상당 부분 흔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만든 것은 무언가를 더한 것이 아니라 흔들리던 구조를 정렬한 것이었습니다. 정리. 이 사례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혈관은 아프지 않게 망가집니다. 그래서 느껴서는 늦습니다. 관리의 핵심은 수치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그리고 구조는 단기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 사례의 주인공은 30대 중반 여성으로 겉보기에는 수면 문제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11시 전후로 잠자리에 들었고 평균 수면 시간도 78시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나는 잠은 잘 자는 편이다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이미 지쳐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했으며 이유 없이 심장이 두근거리는 날이 잦았습니다. 커피를 마셔도 개운해지지 않았고 오후가 되면 눈이 타는 듯 아프고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를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다는 말로 넘겼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약 1년 전이었습니다. 직장 내 역할이 늘어나면서 책임감이 커졌고 퇴근 후에도 업무 메시지를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업무 열정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루도 완전히 긴장을 풀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하루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일 잠들기 전까지 머리는 깨어있는 상태였던 생활. 잠자리에 들기 직전까지 이 사람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SNS를 보거나 뉴스 기사, 업무 관련 메신저를 확인했습니다. 본인은 이 정도는 다들 한다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침대에 누운 뒤에도 생각이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우면 그날 있었던 대화, 실수,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서 자동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잠이 들긴 들었지만 깊은 잠으로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고 자는 동안에도 몸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수면 시간과 관계없이 수면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뇌는 휴식 모드로 완전히 전환되지 못하고 얕은 잠과 각성 상태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 사람 역시 꿈을 많이 꾸고 자주 깨는 수면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 자는 동안 회복된다는 착각. 이 사례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수면을 시간으로만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이 사람은 늘 나는 7시간은 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회복 수면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히 새벽 35시 사이에 자주 각성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 시간대는 자율신경계와 호르몬 균형에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깊은 수면이 유지되지 않으면 다음날 피로가 누적됩니다. 이 사람은 새벽에 완전히 깨지는 않았지만 몸을 뒤척이거나 가슴이 답답한 느낌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이는 교감신경이 밤에도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었다는 신호입니다. 삼낮 동안의 피로를 카페인으로 버티는 악순환.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피곤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커피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한 잔, 점심 후 한 잔, 오후 4시쯤 한 잔. 하루 3잔 이상의 카페인을 섭취했습니다. 문제는 이 카페인이 밤의 수면을 다시 망가뜨리는 요인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본인은 나는 커피 마셔도 잘 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깊은 수면 단계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밤에는 더 얕은 잠을 자게 되었고 다음날 더 피곤해졌으며 다시 커피를 마시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사몸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했던 순간들.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이상을 느낀 것은 어느 날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답답해졌을 때였습니다. 특별히 슬픈 일이 없었는데도 감정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병원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신체가
이미 회복 한계를 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수면 부족이 아니라 회복 실패 상태가 누적되면서 자율신경계가 흔들리고 있던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미 이 사람의 몸은 다음과 같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 기상 시 심한 무기력, 사소한 일에도 쉽게 예민해짐, 밤에 자주 꿈을 꾸고 개운하지 않음, 오후만 되면 머리가 멍해짐, 이유 없는 불안감. 하지만 본인은 이를 모두 성격 문제나 스트레스 탓으로 돌렸습니다. 회복의 시작은 잠을 늘리는 것이 아니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해결책이 단순히 더 오래 자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이미 충분한 시간을 자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잠들기 전 상태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침대에서 휴대폰을 완전히 끊고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조명을 낮추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밤에 업무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2주 정도 지나자 새벽 각성이 줄어들었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덜 무거워졌습니다. 커피 섭취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사례는 분명히 말해줍니다. 수면 문제는 잠을 자느냐 못 자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회복 모드로 들어가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